예, 드디어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전투는 시작된 거죠. 뭐, 사실상, 이제 2달 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떨지는 정말 매년 겪는 거지만, 정말, 뭐, 이제 돌아볼 것이 없잖아요. 돌아볼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진해 나가면서 뭔가, 걸리는 것들은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 훑고 지나가다가 내 거 이 전쟁으로 치면 본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진은 지키는 한에서 다른 주변부들을 훑고 가야지. 너무 우왕좌왕하고 막 시간 없는데 마음은 조급해가지고 여기저기 휘둘리다가 그냥 이도저도 아니면 안 돼요. 무조건 내 거는 지키면서 그동안 해왔던 게 적든 많든 그거를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거나 문제로 뭐 다 해결하겠다 이런 방식은 정말 안 좋고요. 본인이 해오던 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갖춰놓은 그동안 해오신 그게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헛되게 보낸 시간 아닐 거거든요. 이 모의고사는 하루의 일종의 연습이에요. 실전 연습이고 이 안에서 뭐 다 해결하겠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야말로 연습하고 부족한 게 뭔지를 계속 실전형으로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너무 시선을 많이 분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만 길어봐야 뭐 이제는 알아서들 잘 하실 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독려하는 얘기는 되도록 안 하고 그야말로 우리 시험에 나올 얘기들만.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을 이제 풀고서 보시는 거잖아요. 이제 전공 A와 전공 B. 음, 그거 헷갈려서 오늘 시간을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도 역시나 1시간 30분씩 동일하게. 근데 문제 형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A 같은 경우에는 앞에 6문제가 4문제가 뭐 간보기처럼 가로넣기를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흔들리잖아요. 시선이 막 동공이 막 그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게 다 해봐야 8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다 못 쓴다고 한다 하도 그 뒤에 가서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한두 개는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어, 설사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나한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 그 모의고사예요. 경우의 수를 살펴보려고 만드는 거니까 뭐 못 썼다고 너무 괴로워하실 거 없고 대신에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4개 중에 딱 불교로 시작하네요. 중국 불교 사상가. 그러니까 중국 불교 하면은 최근에 우리에게 좀 아픔을 좀 줬기 때문에 어, 긴장감은 있어요, 물론. 기억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하나만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억니은 2개 정도 물어보는 게 좀 많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로가 2개에서 3개 정도로 공통으로 나올 때가 문제의 수준이 조금 괜찮은 거고 그냥 가로 하나에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거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일체의 존재가 오직 진실로 그와 같은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 뭐예요? 일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심은 탈락이네요 이미. 그 하나의 마음을 달리 표현하는 거. 우리 그동안의 불교 공부를 조금 폭넓게 해보셨다면 일심을 표현하는 우리 대승 기신론의 하나 용어 있었죠. 대승이라고도 한다면 그 교과서에도 나와요. 그 지문은. 그리고 또 하나 일심과 관련해서 중국 불교 사상가라니까 우리가 그냥 또 누구지 막 하잖아요. 그거를 굳이 지금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거 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 이름 쓰라는 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요. 우리 시험 안에선. 그래서 기신론에서도 일체제법은 본래부터 언어나 설명의 모습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명사나 글자의 모습을 떠나 있고 인식 대상의 모습을 떠나 있는데
궁극적으로 평등하고 아무런 변화나 차별도 있지 않으며 파괴할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대승 기신론이잖아요. 대승 일심을 달리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대승으로. 그러면 대승을 써야 될까요? 어, 썼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자성의 청정한 마음. 이게 사실은 이 의미를 알아야 되죠. 자성 청정심을 뭐라고 하는지. 자성 청정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면은 또 곤란한 거죠. 그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이거야말로 이 마음이야. 이 하나의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석가 열의 부처의 마음이라는 의미. 진짜 참 진짜의 같을 여자잖아요. 진여. 참 근데 맞추기 어려운 거죠. 이런 거를 맞추라고 주는 게 참 안타까운 거긴 해요. 근데 하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 대승, 진여. 우리 일심 이문이라고 해서 진여문도 있지만 물론 생멸문도 있죠. 근데 이 진여는 결국 일심 그 자체가 완전히 우리에게 어, 뭐 일종의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요 보충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태사라 그러던가요? 지의 글이죠. 지의 어, 천태종이란 말이에요. 천태종 법화경 천태종. 그래서 이 우주 전체 모든 것을 하나의 마음으로 본단 말이죠. 일심. 그래서 그 일심 자체를 진여라고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한다? 열애장. 열애장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열애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의미로 열애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는 일체의 존재가 진실로 그와 같다라고 할 때 이제 더 이상 진여라는 말을 딱 던져놨을 때는 이제 논의거리가 없는 거죠. 우리 본연지성처럼 본연지성에는 수양의 요소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처럼 받아들이시면 되죠. 열애장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하는 것들의 이 마음속에 다 저장되어 있다는 의미. 열의 장이 저장하다 할 때 장자죠. 그래서 진여. 그 열의 장이라고 쓰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진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것을 보면서 마음이 오염되거나 집착되지 않음이. 똑같은 걸 얘기하죠. 청정심이에요. 그렇죠? 청정심. 깨끗한 건데 그 작용은 모든 것에 두루 미치지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본심을 깨끗하여 육식이 육문을 오가면서 육진에 오염되거나 혼합되지 않게 하며 육식은 뭐고 육문 다 뭐 사실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가는 것이 자유롭고 널리 작용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반야 삼매고 해탈이니 곧 무엇의 수행이다. 이거 진짜 어려웠죠. 이거는 일단 종파가 어느 종파일까요? 그거부터라도 맞추면은 대단한 거죠. 육식 육문 나오니 이게 뭐 유식사상인가?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유식사상은 중국으로 넘어와서 꽃피운 거예요, 사실은. 인도 불교에서 시작됐지만 유식 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중국에 와서 꽃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오염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 마음이 무언가에 뭘 두지 않는다. 혹시 떠오르는 개념 있나요? 무념무상. 무념무상이. 근데 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무념. 그래서 참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이 중국 불교 이거를 여기 무념을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음. 일단 이 글을 누가 썼는지 보니까 해능이네요. 그쵸? 해능에 이제 이 육조단경이라는 데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끌어다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죠. 중국 불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좀 쉬운 지문들, 선불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
견성성불과 관련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자꾸 보고 그쵸 불립문자 뭐 하지만 실제로 이 육조단경이라는 거 비롯해서 선불교의 다행히도 남아있는 이 문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 선불교의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선불교 하면 결국 제일 뭐냐 그 어떤 집착도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무엇을 본다? 불성을 보는 거잖아요. 불성의 바탕을 댈 수 있는 무념무상의 경지를 어, 설정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도 어, 이것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죠. 없으니까 애초에.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할 점은 뭐냐 이거죠. 역시나 무념에도 집착하면 안 되죠. 나는 생각이 없고 싶어. 그 생각을 난 하고 있어. 늘 나는 생각이 없으려고 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생각이 진짜 없는 거죠. 무념, 무상, 무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요 지문들은 아주 잘 아시는 지문이죠. 경계와 지혜가 모두 뚜렷이 비었고 선정과 지혜도 균등해서 함께 미묘하다. 그래서 뽕나무 밭이 변할지라도 마음은 변함이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법성, 그쵸? 법성을 관찰해서 진여를 알며 그리고 경전을 읽고 불법의 도를 명백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천태종만 하더라도 무슨 경전을 좀 보는 거라고만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그것조차도 실제로 보면은 지관병중이라고 해서 실제는 이 지가 더 먼저 어, 항상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뒤에 가면 우리 거경국리 많이 나왔지만 거경국리처럼 마음을 가라앉혀야 이치도 찾아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또 마찬가지. 지관병중, 정해상수가 다 결국에는 이 불교의 마지막 남은 두 수양법이란 말이에요. 계학은 떨어져 나갔어요. 어느 순간 중국 불교, 한국 불교에선 선정과 지혜. 그다음에 뭐 나의 법문은 예전부터 무념을 종주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고 또 하나 무주를 근본 무주는 어디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요 지문도 좀 많이 보신 지문 아닌가요? 요 지문보다는 요 지문이 더 유명하죠. 그래서 무념, 무상, 무주. 2번으로 가서요. 2번 문제도 뭐지 아마 하셨을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메이저 학자들도 있지만 그 메이저에서 조금 이분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우리가 눈이 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 뭐 커센바움이나 뭐 지금 나왔던 뭐 데이먼이나 콜즈나 이런 사람들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로 아마 여러분 정리해서 그 핵심만 보고 가시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는 참 아쉬운 게 그거죠. 핵심만 보고 가되 문제 한두 개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그 한두 페이지 정리한 게 좀 덜 불안하죠. 그래서 용어를 한번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 지금 나온 건 데이먼이잖아요. 이 데이먼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블라지 때문에 데이먼 이론이 약간 이 도덕적 정체성 블라지 이론이 나오기 전에 영향을 준 이론으로 우리는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면 청소년기 중반이 될 때까지 도덕성은 이것의 지배적인 특성이 아니에요. 사정들은 서로 관련 있는 두 개의 구분되는 개념 체계로서 이것과 이거죠. 도덕성과 이것을 갖는데 청소년기 동안 이것을 보다 도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점차 도덕성과 이것의 체계는 통합된다. 아, 이 사람도 통합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청소년기에 이러한 통합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긴 한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성인도 못한다. 성인기 달성되기 지속적인 도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서로 이걸 통합하려고. 그러니까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죠. 이게 통합이 돼야 바로 도덕적 자아를 이루는데, 그래서 여기 자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유출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누군지 잘 몰랐을 때 도덕
도덕성은 뭐 써놓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운 내용들인데 지어놓고 나면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도덕성과 무슨 세계, 사회 넣어도 되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덕성과 사회도 안 되고 결국 나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인격 교육이 인격 교육론이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도덕 심리학자 이론이라니까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항상 읽으셔가지고 오류가 없게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 그러니까 인격 교육이 효과적, 무익한 논쟁과 대립을 중단하고 통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된다. 우리 뭐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뭐 리코나부터 해가지고 나바에스 이런 사람들 이것저것 막 다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좀 그렇게 큰 범위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모아 반성의 통합, 개인과 공동체, 도덕의 기준을 세속과 종교의 통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그 결합이잖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개인 개인주의적인 것하고 공동체주의적인 거, 그리고 세속적인 거하고 종교적인 거. 근데 반성하고 같이 붙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반성 뭐 달리 얘기하면은 어, 추론이잖아요. 숙고하는 거 추론. 추론, 숙고, 반성 이게 한 계열이잖아요. 숙고, 반성.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척에 있는 게 뭐냐 이거죠. 보통 직관, 그리고 습관, 그리고 뭐 반성 그런 거죠. 늘 하던 대로만 하는 거. 자동 반사 형식이잖아요, 보통. 습관은 뭐예요? 그냥 좀 생각해봐야 돼. 막 판단하고 막 해서 찾아내는 거라면 이쪽 계열은 부딪히는 순간 그냥 이거지 뭐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골라 써야 되는 건데 어, 반성하고 상대될 수 있는 건 여기서 습관을 찾을 수밖에 없죠. 습관. 그래서 습관과 반성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도덕교육론의 두 가지의 계열이잖아요. 한쪽에서는 자꾸 이성적인 추론 연습해서 정의의 원리 뭔지를 잘 적용해서 그거에 맞게 행동하면 되지 이런 거지만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린애들이. 어, 일단은 좀 많이 가르치고 자꾸 진짜 훈련 몸에 배게 해서 그걸 통해서 도덕성을 키워야죠. 그 다음에 뭐 이성을 하든 뭘 하든 우선적인 게 뭐냐.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나누다 보니까 뭐가 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특히 이것과 이것을 둘러싼 논쟁이 결국 가장 지배적인 한쪽의 행동주의적 전통이고 한쪽은 인지주의. 이 충돌을 근데 이렇게 싸울 일이 뭐 있냐. 다 통합하면 되지. 이제 데이먼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는 데이먼은 뭐예요? 도덕성을 내 자아로 일종의 여기다 자아 정체성만 붙이면은 블라지로 가잖아요. 도덕적 정체성 이론 때문에 데이먼을 무시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데이먼과 관련해서는 그 뭐 자아의 종류에서 여기까지를 내기가 좀 애매하긴 할 텐데요. 그 데이먼을 가지고 4점짜리를 낸다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1점 정도를 낸다면 지금처럼 2점도 좀 과분한 것 같고 요즘 분위기에선 그래서 하여튼 경각심을 위해서 이 정도 문제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요. 3번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어렵게 안 느끼신 것 같아서 가는 이제 고대윤리사상가 그리고 나는 중세윤리사상 고대윤리사상가 하면 경우의 수가 조금 많고 중세윤리사상가 하면 딱 둘이니까 그쵸? 고대를 보면 온 자연이 동족 관계에 있고 또한 영혼은 모든 것을 배웠으므로
하나만이라도 무엇을 한 사람이 다른 모든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법은. 그래서 만약에 찾아내지 대신에 알아내지라 그랬으면 아마 더 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찾아내지 이런데 만약 그가 용기 있고 탐구함에 있어서 지치지만 않는다는 말이다. 탐구한다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하는 거죠. 탐구하고 배우는 것. 그 다음에 만약 형상의 완성이 하나의 선이라면 형상의 초보적 발단도 선일 것이다. 그래서 선을 다 제거하고 나면 그래도 뭐가 있나?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은 여기서부터 유래하는 고 자연의 본성치고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는데 의미가 크게 없어요. 이 지문 안에선. 요것만 봐도 중세사상가라 그러면 그냥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중세사상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사랑, 신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거야, 뭐, 신의 사랑을 뭘 통해서, 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퀴나스 하면은 그 신에 의해서 내려온 우리 신법, 영원법, 자연법 이 관계. 중세 공부는 사실 그 범위 정도 안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에서 우리 신을 이제 떠오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억이 뭐였냐 이거죠? 바로 이 아퀴나스가 끌어왔던 고대 사상가죠. 플라톤 얘기잖아요. 그렇죠? 플라톤의 상기설과 관련된 그 추가 지문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앞에 그 우리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두 가지 지문은 사실 이거보다는 제가 훨씬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줄이고 축약해서 뭐 이렇게 쓴 분위기고 특히 두 번째 지문 있죠. 상기에 의해서 진리를 획득할 수도 있다.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획득한 인식을.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 사상에서 이제 상기 이론 보면 참 항상 그거잖아요. 좀 아직은 이성적인 생각과 신비적인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망각에 강해서 잊었다가 나중에 다시 회상해내는 거잖아요. 상기라는 말은 뭐 쉽게 얘기해서 회상이잖아요. 잊어버렸던 거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 상기. 이것도 역시 뭐 플라톤에서 뭘 늘 나오는 뭐 영원 삼분설하고 뭐 이런 것만 나올 거다 뭐 생각하는데 한 번쯤은 또 이번 기회로 짚고 넘어가시고요. 우리 아퀴나스의 신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전체적인 그 서양 사상을 놓고 봤을 때 요 세 가지를 막 동의어로 막 섞어내잖아요. 요 세 가지 중에 뭘 써도 다 되겠다는데 중세에서 딱 빠져 있는 건 이거죠. 자연으로 대처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세에선 자연적 덕과 종교적 덕, 신학적 덕을 나눠버리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이성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을 자연적 덕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이성과 종교적 덕 사이에 연관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 단독으로 쓰일 일이 중세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연적 덕 외에는 신을 자연으로 보지는 않은 절대로 유일신이잖아요. 인격신이고 여기만 결이 다른 거죠. 그 나머지들은 자연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같이 법칙이다. 뭐 이성에 의해서 파악되고 그건 신이고 그냥 다 동의어로 우리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점이 다르고 우리 또 칸트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런 또 계열에서도 칸트는 자연을 얘기 안 하죠. 자연 법칙 따르고 우리는 도덕 법칙이야. 실제로 이 사람들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진짜 도덕이라는 게 제대로
명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칸트에 와서야 그런 점들을 한번 쭉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신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뭐예요? 앞에 나왔던 선. 아퀴나스에 하면 선은 뭐예요? 신이에요, 신.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선이고, 그렇죠? 그럼 악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선이 없으면 악이야. 선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악이야. 근데 그러면 왜 선이 결핍돼요? 이러면 애초에 원죄를 저질렀잖아요. 인간 아담 최초의 인간이 원죄를 저질렀고 그 원죄의 원인은 또 뭐냐고 물어보면 자유의지의 남용이죠. 자유의지를 줬더니 네가 다스려라 해서 의지를 줬더니 남용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악이라는 게 선의 결여인 악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 그런 것까지도 우리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 뭐 이 정도는 교과서 수준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막상 문제 형식으로 나왔을 때 그러면 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향유해야 돼요? 사용? 향유해야죠. 사용과 향유. 나보다 나은 것은 향유예요. 나보다 못하거나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건 사용이죠. 이거 뭐 향유라는 말만 좀 잘 알면 되는 거. 사용은 정말 뭐 나보다 위대한 우리 엄마를 난 사용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많이 사용하시지만 어, 우리가 뭐 나보다 나은 존재, 나보다 위의 존재를 사용한다고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같이 보시고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이거 보니까 그쵸?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그야말로 경각심을 위한 문제. 서양 사회사상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보통 근대, 뭐 현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의 살던 시기가 근대와 현대 교체기 애매할 때 근대로 보는 게 사실 맞지만 그러니까 근대라고 딱 특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죠, 우리 마키아벨리 할 때. 마키아벨리도 중세와 근대 교체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근대라고 딱 해버리면 마키아벨리 이렇게 근대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또 시비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애정은 권력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 인간이 뭘 좀 좋아하고 이렇게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복된 나라에는 정복당한 나라에는 더 이상 남을 수 없다.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뉴 잉글랜드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해 애착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구성원이며 또한 노고를 무릅쓰더라도 한번 운영해 볼 가치 있는 자유롭고 힘 있는 결사체라 그랬잖아요. 결사체. 어떤 뜻이 있어서 모인 거예요. 친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냥 뭐 어디 여행이나 갈까 해서 돈 모으는 친목회가 아니라 목적이 있고 무언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요즘은 되게 가치 있는 일인데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 정치적인 가치. 뉴 잉글랜드 하면 미국의 지명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요새는 유명한 지역이 됐죠. 막 뭐 풋볼도 잘하고 뭐 이런 동네라. 그 제가 알기로는 이 동네가 꽤 부자 동네라고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뉴욕 근처라는 것 같은데 저도 안 가봐서 왜 그 지역에 애착하냐? 태어난 곳이 아니라 구성원이 되면서 그 거기를 애착하고 애정하고 뭐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어, 그 지역을 왜 사랑하냐 이거죠. 아, 지킬만 해 이거죠. 내가 태어나서 나 우리 동네 촌이고 막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착을 하고 여기서 이 지역을 하나의 결사체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키고 싶다는 거죠. 이 지역을 그 사랑을 뭐라고 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잘 안 지키셨겠죠 아마 처음에는. 이 두 번째 질문은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 법도 희미해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
있는 믿음. 하지만 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의 운명, 이 나라가 이게 나왔는데, 그쵸? 약간 힌트를 보시긴 보셔야 돼요. 운명에 관심을 갖도록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결코 떠나지 않는 모모라 불리는 어떻게 정의하기 어려운 본능이 숨어 있다. 이 사람은 왜 이게 정의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울 것 같은데, 우리 민족주의로 하면 쉽죠. 나 태어난 이 강산에 뭐가 돼요? 뭐 이런 식의 노래도 있거든요. 나 태어났으니까 여기. 태어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은 이러한 본능을 일깨우지도 이것을 일상의 생활 열정으로 일상의 습관과 연결시켜 하나의 의식되면서 지속되는 감정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우리 잘 아시는 이 감정은 인위적인 감정이라 그랬잖아요. 자연스러운 게. 태어나서 우리 이 땅에 살아보니 나라의 사랑이 그냥 저절로 무궁화하고 태극기만 보면 눈물이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궁화하고 태극기를 가지고 상징해서 우리를 지켜왔던 역사와 그간에 우리를 만들어 온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랑인 거죠. 우리가 그 많이 쓰는 대승적 사랑 뭐 하잖아요. 애국심을 말하는 거죠. 애국심이 한 번쯤은 시험에 어떤 형식이든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애국심, 공화주의적 애국, 공동체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땅에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땅 안에서 있어 왔던 그 역사와 그래서 우리 공화주의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라고 우리 비롤리 글 중에 있었죠? 기념, 기억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시민적 덕성에는 기념, 기억을 못하거나 기념할 게 없으면은 우리가 같이 뭉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민주공화국인데 기념일 엄청 많잖아요. 특히 이제 민주화 관련된 기념일들 많죠. 그게 바로 공화주의의 특징인 거죠. 기념할 게 많다. 근데 그 뭘 기념하냐? 어떤 특정인을 기념하는 날보다 뭐 이순신 장군 충무공 탄신일 예전에 그런 거를 굉장히 크게 많이 했다면 요즘에 이제 바뀐 건 뭐예요? 공동체가 이루어낸 어떤 역사들,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뭘 했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애국심을 키우는 거죠. 민족주의적 관점은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나도 그런 인물이 되고 싶어.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교육 항상 그거였어요. 무슨 날이면 그 위인전을 다 같이 읽고 거기에 대해서 감상문을 써내라. 그러면 이제 그분의 뭐 업적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뭐 쓴 다음에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런 인물들이 지켜온 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문화와 역사 이런 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물론 이제 토크빌의 경우는 그 애매하죠. 공화주의자라고 얘기하기에는 자유주의자고 자유주의자라고 얘기하기엔 공화주의자죠. 그렇지만 토크빌에게서 이미 그러한 우리 애국심, 공화주의적 애국의 단초를 볼 수 있다는 게 그런 다음에 그 비롤리 공화주의 책 보면 지금 인용한 여기 저도 처음 보는 이름들 마시모 살바도리, 자이코모 올리비 이탈리아의 이제 공화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공화주의 애국이 뭔지, 그렇죠? 공공선을 개인선보다 더 큰 가치로 여기고 또 사람들의 다양한 그 가치들을 인정해주면서 수용해주는 관용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인 시민적 덕성이 공화주의를 이끄는 힘이죠. 그래서 이 시민적 덕성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때로는 헌신하라는 거잖아. 그냥 남이 지켜주는 거 어디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가서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공화주의와 관련된 문제는 하여튼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포인트죠. 시민적 덕성과 공화주의 관계 중심에 놓고서 그 사이사이에 끼워서 설명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자유와 자유주의와 비교하고 법을 어떻게 보느냐. 그 문제도 뒤에 하나 냈죠. 그래서
5번으로 가서요. 수업 모형. 이 수업 모형 중에 그래도 제일 좀 쉬운 편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메이저 또 수업 모형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좀 한 번 짚고 가야 돼요. 배려윤리에 기초한 수업 모형, 이 교수학습 모형이면 뭐예요? 배려 수업이죠. 정서적 영역 중 심의 교수 학습에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업 모형이다. 이 수업 모형은 정의 중심 윤리가 간과됐던 타인에 대한 보살핌이나 연민, 동정심, 유대감, 도덕적 책임과 인간관계 등을 중시하면서 정서적 교육을 위해 적합하다. 그 배려윤리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수업 모형이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 배려윤리 수업하고 내러티브 이쪽 계열 빼고는 대체로 다 그거잖아요. 콜버그 계열의 정의윤리가 바탕이 돼서 어떤 가치와 어떤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떤 거를 뭐 우리 해야 되는지 이런 방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 지식들을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요즘 자신 및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네요. 의미 있는, 임이라고 했나요? 못하네요. 자, A. 의미 있는 변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인 존재 혹은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적 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 좀 쉽게 안 들어오셨나요? 이게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가로를 쳐놨고 어쨌든 모든 그 도덕 교과 학습이라는 게 실천의 기회를 주는 것 자꾸 해봐라. 직접 부딪혀보고 해봐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특히 이 수업 방법은 어,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봉사활동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게 힌트였죠. 요 차이는 교육적 차원이 있다는 거죠. 자원봉사 활동은 말 그대로 그냥 그 활동의 결과물 또는 나의 뭐 뿌듯한 보람 이런 것이 중심이 된다. 뭐 어떤 뭐 목적이나 이런 게 특별히 없다면 이 봉사활동 학습이잖아요. 단 학습이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봉사활동 학습의 의의는 뭐냐 이거죠. 교육적으로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해결을 줘야죠. 가하 모형을 도덕 수업에 적용 시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대해 서술할 것.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써야 되나 교사의 역할은 뭐며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관계 형성에 대해 말 그대로 그냥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핵심어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이면 길게 뭐 너저분하게 쓸 필요 없다 이거죠. 교사 학생 간의 어떤 상호 존중적이고 배려윤리의 뭐 1번이죠.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상호 존중적이고 또 탈권위, 비권위 교사 학생 사이에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큰 교사가 권위적일 때 그 권위가 교사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뭐 때로는 뭐 어른이나 더 강자로서의 권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권위적이지 않은 것이 배려윤리에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상호 존중적이고 뭐 탈권위, 비권위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많이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들어갈 명칭, 봉사활동 학습, 그리고 니은의 내용. 자원봉사와는 뭐가 다르냐? 학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봉사라는 게 봉사 그 자체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이 학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 뭘까요? 성찰의 기회가 주어진. 자원봉사 활동도 사실은 뭐 성찰 안 할 일은 없지만
학습이란 이름이 붙으면서 반드시 숙고 성찰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래서 거기 뭐 배려 수업 모형의 절차 추가적으로 뭐 좀 보시라고 했고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 봉사활동 학습의 경우도 절차 정도는 한번, 그래서 준비, 봉사활동, 반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숙고의 기회, 그리고 축하. 그래서 이 반성이 있다는 거. 준비, 봉사활동. 우리 자원봉사활동의 경우는 뭘까요? 그냥 칭찬받고 또는 고맙다는 얘기도 끝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우리 봉사활동 나갔다 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 반성, 숙고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 숙고와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쫀쫀하고 뭐 좀 뭘 써야 될지 별 없다 하는 문제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실전에도 분명히 한두 문제는 좀 쫀쫀하고 본문에서 거의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뭘 더 짜내라는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짜낼 게 없어요. 그냥 우리 기계적으로 이거 정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봉사활동과 봉사활동 학습과 자원봉사와의 차이가 뭐냐? 근데 그 차이는 참 생각하기는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원이라는 말 자체도 또 좀 다르긴 하죠. 봉사활동은 내가 자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봉사활동 학습을 합시다 하면 봉사 싫은 사람도 해야 되잖아요. 난 안 할래요. 할 수 있나요,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6번으로 가서 서양 현대사회 사상가예요. 현대사회 사상가 많죠. 근데 누군가 보면 이 사상가는 사회적 정의에 뭐 그냥 나오네요. 제1원리로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제2원리로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차등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주장하죠. 또한 이러한 정의 원리들 간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그러죠? 서로 맞물리는 서열이 있다는 거죠. 축차라는 건 이게 먼저 움직여야 다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절대적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 서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을 꼭 또 근데 이제 축차라는 말이 또 왜 그러냐, 이게 있어야 다 함께 맞물려 간다는 또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고 싶었던 거죠. 축차적 서열. 그래서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자유는 못 건드려요. 근데 건드릴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제한할 수 있는. 하나는 우리 보통 덜 광범위한 자유라고 하고, 하나는 덜 평등한 자유라고 해요. 그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덜 광범위하다는 건 뭐고, 그래서 그것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인데, 사실 의미를 얘기하다 보면 허용 조건이 자연스럽게 딸려오게 되는 의미 뭐고 허용 조건? 따로따로 생각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그 다음에 하나만 내기에는 좀 아쉬워서 하나를 더 내야 되잖아요. 이 사상과는 정의에 대한 합리적 견해가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수용되고, 공적 기본 구조에 이 정의의 원리를 실현한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또한 질서 정연한 사회를 포괄적인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의에 의해 지배되는 공동체와 구별하면서 신념 체계의 다원성과 이것의 가능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한 사회는 뭔가 달라요. 이것 때문에 대충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 공통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거죠.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중첩적 합의. 이것은 왜 뒤에 것 때문에 특히 더 중첩적 합의인가 이게 긴가민가해도 뒤에 걸 보니까 단순한 잠정적 타협과 다른 성격을 가진다. 뭐가 달라요? 중첩적 합의와는 단순하지 않은 거죠. 써놨어요. 하나는 단순한 잠정적 타협처럼 단순하지 않다. 복잡하다. 그게 이제 다른 점인데,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려면 조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와야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용어 축차적 서열인데요. 그다음에 기역, 니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덜 광범위한 자유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자유의 범위가 좁은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너무 어떻게 보면 자유의 이 범위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나 이런 표현의 자유가 너무 또 커져버리면 상대적으로 내가 나름대로 뭔가를 좀 해보려 해도 그게 오히려 막 그 억압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때문에 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유의 전체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러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축소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축소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제한된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가능하다는 거고 허용 조건. 또 하나는 이제 그거잖아요. 덜 평등한 자유. 자유는 다 평등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 우리는 지금 자유가 나름대로 굉장히 평등한 편이잖아요. 근데 아닌 시절이 너무나 많았죠.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해외여행도 가고 뭐 할 수 있죠. 우리는 해외여행 간 지가 1990년대 이후에 갈 수 있었거든요. 평등한 자유 그때 없었고. 또 하나 더 심각한 건 뭐예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참정권이 없는, 참정의 자유가 없는 시절이 있었죠. 남성들만 그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 덜 평등한 자유죠. 자유는 자유인데 덜 평등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표현하기는 더 적은 사람들이 허용해야 할 때만 그게 인정된다고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해야죠. 평등해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부자들은 10표 투표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한 표를 가졌다 그러면 그 한 표 가진 사람이 아유 저희한테 한 표만 준 것도 어디예요? 아 그거라도 뺏지 말아주세요 하면 그거는 덜 평등한 자유를 인정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허용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허용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소리야? 다 한 표씩이지. 그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쓰기는 사실 롤스식으로 지금 답을 써놨는데 굉장히 괴로운 답이죠. 따지고 보면 이것만 가지고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해를 지금 방식으로 해주시고 답은 이렇게 써주시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내기가 저도 내면서 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답을 더 특정하게 하지 예를 들게 할까 그 더 어려워질 텐데 아니면 롤스의 그 지문 자체를 가져다가 가로치기를 할까 막 별 생각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이 아쉬워서 뒤에다 실어놨어요. 그 8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덜 광범위한 자유 나오는 지문은 이거잖아요. 그렇죠? 8페이지 첫 번째 거. 공유된 전체 체계를 뭐 강화해야 되고 근데 이 말 자체가 사실 중간 설명이 없으면 뭔 얘기인지가 뭐 애매한 거예요. 뭐 얘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밑에 하나, 둘, 세 개. 요게 이제 바로 두 개. 요게 바로 그 설명이에요. 세부적인 정의론하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사용해서 그냥 가로치기를 아무데나 여기서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잔인한 또 출제위원이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요거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축차적 서열의 관념에 따를 때 우리 중간 정도 보시면 그 두 번째 지문에 자유의 정도에 대한 제한은 자유 그 자체를 위해서 이루어지면 자유는 보다 작아지지만 평등한 자유를 갖는다.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언제냐 이럴 때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그 다음 지문도 보시면 밑에 보면 어떤 정치적 자유나 공정한 기회균 등의 권리에 대한 경우는 덜 심각하다. 앞에 주목한 바와 같이 이러한 자유 중 일부를 유보하는 것은 이것이 다소 불행한 사회를
모든 기본적 자유들이 충분히 향유될 수 있는 사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요구될 때, 아까 표 깎는 거 있죠? 10장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마. 9장은 내놔. 그 사람이 9장 가지고 10장 가지고 있던 자유였잖아요. 그것도. 애초에 불합리했으니까 그거는 가져오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참 자유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롤스가 논의하는 거 보면 쉽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자유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7번 문제는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율곡과 태계를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4단 7정도 말고는 이게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유학사상가들의 글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 대체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또 태계율곡 비교구나 추정이 되는데 역시나 마음의 이는 너무 넓어서 잡을 수 없고 흐려서 그 경계를 알 수 없으니 실로 무엇으로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어찌 그 성을 보존하고 그 본체를 세울 수 있겠는가. 이 마음이 바랄 때는 은미하게 털끝처럼 살피기 어렵고 위태로워서 부덩이처럼 밟기 어려우니 참으로 이것으로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 기미를 바르게 하고 실제의 작용에 통할 수 있겠는가. 군자의 학문은 그래서 이 뒤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라지 않은 미발일 때도 이것으로 존양 공부를 하고 뭐 함양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마음이 이미 바랬을 때 이발시에도 이거를 위주로 해서 살피는 공부, 성찰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 지문은 앞부분은 좀 애매한지 몰라도 이 뒷부분은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거는 이거를 못 쓰셨다면 많이 괴로워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경에 대해서는 존양 성찰이 나왔는데 경이 안 떠라. 이거는 정말 곤란하죠. 거경을 쓸 거냐? 경을 써도 되고 거경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경이죠, 경. 경이라는 이 하나로. 근데 사실 거경 썼냐, 경 썼냐 이거 가지고 틀렸다 맞았다를 하는 뭐 문제라면 사실 문제가 있어요. 경 자체는 거경하는 거니까 이 경계점 하나만 써야 된다고 막 이렇게 우기기에는 제 마음은 그런데 애초에 그래서 이 가로넣기를 할 때 항상 이거 아니면 안 되게끔 하는 그 강박이 좀 있어야 되고 대충 써놓고 뭐 쓰겠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 수험생들 보면. 그래서 출제위원들도 조금의 마음 쓰임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경과 경이 헷갈릴 정도의 아마 거경을 낼 때는 어떻겠죠? 국리와 대비되거나 뭐 이런 식이 될 때. 그러니까 그럴 때만 경만 쓰면 안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거고. 어쨌든 경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누구냐 이 사람은 뭐 태계도 되고 율곡도 되겠지만 일단 우리 문법에서는 경의 철학자는 태계예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율곡이거나 있겠거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하늘은 실리로서 화육하는 공적을 이루고 사람은 실심으로서 감통하는 효험을 이루. 무슨 말인가요 이게? 하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고 우리는 그것에 마음으로서 하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말도 아니고요. 실리와 실심이라는 것은 뭐에 지나지 않는다. 하늘의 실리 두 글자로 바꿔주세요. 뭐예요 그러면? 하늘의 실리 천리예요? 이땐 천도라고 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도와 사람의 실심 인도. 그래서 천도와 인도를 합하는 게 바로 성이라 그랬고 내외 합일의 도라 그랬잖아요. 그런 지문들도 있었죠. 중용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쓸 거는 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곡이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 경 나왔으니 성 나오겠구나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음? 그 본체는 매우 은밀하지만 작용은 현저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천지도 감동시킬 수 있고 귀신도 감동시킬 수 있고 인심도 감복시킬 수 있는 게 율곡의 그냥 뭐 핵심 개념이고 다 이걸로 설명하잖아요. 나중에 하면. 난 이거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인 되면 곧 뭐다? 성지자야 돼.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답을 맞춰야죠. 지문만 잘 파악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술을 잘해야지. 그래서 가사성가가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 강조한 경을 알았다면 딸리는 이 세 가지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일무적 하나를 주로 해서 다른데 정신이 팔리지 않는 거. 다른데 가지 않음. 주일무적 가지 않는다 이거. 갈 데가 없어. 하나에 꽉 집중해서. 정제엄숙 마음가짐, 몸가짐을 정리해서 흐트러짐이 없게 함. 그다음 상성성은 뭐예요? 정신 상태를 항상 또렷하게 깨어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물어보고 주자를 가지고 물어보든 택을 가지고 물어보든 경의 구체적인 수양법. 이게 이제 왜 교과서에도 모든 교과서에 다 자세히 나왔고 그렇죠? 생각보다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줄은 저도 생각 못했어요. 그냥 경의 수양법 해가지고 뭐 이름 정도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면을 많이 차지한다면 언제든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사상가가 기억니을 함께 수양의 핵심으로 강조했던 그러니까 나사상가는 이것도 사실은 우리 그 임용고시가 만들어낸 문제고요. 경과성을 따로 보거나 뭐 나는 경만 할 거야 나는 뭐 성만 할 거야 이럴 성리학자는 없어요. 주자 이래로.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 성과 경을 같이 했다라는 게 교과서에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율곡은 그런 학자로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율곡이 더 보다 완성형 성리학자로 읽혀요 교과서가. 여전히 이제 율곡 제자들이 더 많은가 봐요. 율곡 계열에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의 주류는 퇴계가 아니라 율곡 제자들이었잖아요. 송시열 비롯해서 퇴계는 잊혀진 학자예요. 사실 후대에 되살려낸 거죠. 철저하게 율곡이 공자, 맹자, 주자, 이자라 그래서 율곡이 그 정통이에요. 그 송시열, 송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네. 그러고 보니까 시험인데 우리 어쨌든 우리 문법 안에서 율곡은 성과 경을 같이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간단히 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핵심을 쓰려면 경은 방법, 그쵸? 그리고 성은 뭐예요? 경지란 말이에요. 도달할 경지. 그것만 써주면 뭐 사실 시비 걸 게 없어요. 방법만 가지고는 소용없는 거고 그 경지를 얘기하지만 갈 방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은 방법이고 성은 경지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답은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경은 작용으로서의 그쵸? 방법이고 성은 본체로서의 경지란 말이에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 그래서 뒤에 써놓은 말은 사실 더 좀 군더더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성이 아니면 천리의 본래 모습이 보존될 수 없고 경이 아니면 그러한 마음을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수양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 하나를 제외하고 할 수 없는 거죠. 다 그렇잖아요. 뭐 지관도 이행하고 정해상소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걸 채용론이라고 하잖아요. 채용론적 관점에서 보면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이죠. 8번은 그냥 보시면 되겠죠. 통일의 방식, 당위성이라고 못하는데요. 방식이에요, 방식. 파일에는 바꿔서 올려놓겠습니다. 어쨌든 당위성은 아니죠, 방식.
대한 교사와 학생들 간의 대화인데요. 작성 방법에 따라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무엇인지 토론해 볼까요? 통일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주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하려면 무엇보다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초기에 이제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초기까지만 해도 통일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북한 정권은 뭐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그럴까요? 안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랬더니 재현이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국제관계를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에는 문제점이 있죠. 이게 사실 굉장히 현실이지만 그 현실주의잖아요. 문제가 있다. 현실주의의 문제는 뭐냐 이거죠. 그리고 국제관계는 국가들 사이의 상호 이해라는 말, 상호 이해. 이게 구성주의를 여기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고요. 구성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수의 생각대로는 남북 통일을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상호 이해를 하기 위한 교류를 해야죠. 상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넌지시 바라보면 되나요? 안 되죠. 직접 얘기해보고 교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재현이가 지향하는 국제관계 이론은 현실주의고요. 기억에 해당되는 문제점은 뭐가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현실주의의 문제점. 그거잖아요. 비윤리성이죠. 일단 하나 비윤리성은 꼭 찍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또 하나는 힘을 가진 그 국가만이 주체로 활동한다고 하는데 비정부 기구나 민간 기구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어렵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수와 국제관계 그러니까 구성주의의 특징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 남북 통일이라고 이렇게 또 특정을 해 놓으니까 요게 좀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 북한을 위해서 뭘 하고 뭐 이런 걸 써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남북 간에 그런 걸 넣어주면 되죠. 남북 간의 상호 신뢰와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일단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성주의의 특징이잖아요. 관념과 규범을 공유해서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그러니까 국제관계도 하물며 그러는데 남북관계라면 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왜 통일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한민족이라서 해야 돼.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학생들한테 뭐 한민족이면 무조건 통일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뿐더러 그냥 따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완전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질성도 있지만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어쨌든 뭐 북한 통일 교육론 문제긴 하지만 국제관계 이론이 더 중심이 된다는 거 이 문제에서는 구성주의랑 현실주의 이상주의가 이제 또 현실주의와 부딪혀 나오잖아요. 그 이상주의의 대표는 영구평화론 칸트의 우리 이상주의에서의 핵심은 뭐예요? 도덕이죠. 정치보다 도덕이 앞선다는 거 칸트에서 나왔듯이 어떤 식이든 정치로 국제관계를 해결하는 건 분명히 힘의 논리가 되고 그런 힘의 논리에 맞설 수 있는 건 뭐예요? 도덕을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다 세계 하나의 국제 연맹을 결성해서 그 일원으로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야만이 영구 평화가 온다. 근데 이상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그게 돼 이거죠. 그게 되냐고 그건 안 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상주의.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일 것 같아 저는. 뭐 어려우면 어렵고 쉬우면 쉬운 문제인데 실전에는 이 정도와 이 정도 이상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자유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문은 좀 쉬웠어요. 지문 어려웠나요? 가불병을 도저히 병은 좀 모를 수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겠어요. 이게 첫 줄에서 홉스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잖아요. 리바이어던. 그래서 이론적으로 주권자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예요. 그래서 또한 한 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어요. 처음에 잘해야죠.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도 복종해야 해요. 그래서 법, 그 제정, 그리고 판결, 전쟁 선포권 다 누구한테 있다? 주권자. 하나의 인격화된 주권자. 주권은 분할할 수 없고 견제를 받아서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 오로지 몰아주기. 그래야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목적이 뭐예요? 왜 몰아줘요? 근데 나 좀 지켜줘죠. 혼자 지키려니까 너무 힘겨워. 무서워. 당신같이 센 사람한테 나를 맡기면 나는 나 정도는 지켜주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바로 리바이어던에게 몰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치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타락시켜요. 부자는 소유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돼요. 인간이 사치에 빠져도 그들은 국가를 팔아서라도 자신의 안락함과 허영심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든 시민들을 강제로 끌어 노예가 되어 만든 모든 사람을 편견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강제를 활용하려고 사실 이 지문은 필요한 거고, 그 다음 거. 어떤 정부보다 민주정만큼 내란과 내분이 일어나기 쉬운 정부는 없다. 그래서 중우정치가 되기도 하고 무정부 상태가 되기도 하잖아요. 루소의 경우는 중우정치라고 지적을 했고 마키아벨리는 무정부 상태라 그랬죠. 맞죠? 반대로 생각한 거 아니죠? 그게 안 헤어지지? 맞는 것 같아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특히 이러한 정부 형태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실력과 인내로 다른 정부 형태보다 이게 필요해서 이게 참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물이든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적은 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그쵸. 욕심 많은 사람한테 그 뭐였죠? 누구한테 뭘 맡긴다 이런 속담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고양이한테 생선, 이게 생각이 왜 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귀족과 귀족이 아닌 자의 목적을 검토해 보면 전자에게는 지배하려는 강렬한 이제 갈망이 있고 후자에게는 지배 안 당하려고 지배. 그래서 다시 말해 귀족보다 지배권을 장악할 전망이 적음으로 이 속에서 살고자 하는 지배 안 받는 건 뭐예요? 자유로운 거죠. 그러므로 평민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담당하면 스스로 이것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이 독점하지 않도록 잘 지킬 거다. 마키아벨리 얘긴데요. 또 마키아벨리의 또 하나는 뭐예요? 파당 만들지 마라. 파당 만들기 시작하면 국가를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서로 그 뭐라 그러죠? 생산적 갈등을 일으키는 경쟁을 일으키는 파당은 괜찮은데 어떤 독점과 지배를 위해서 파당을 만드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마키아벨리가 아주 질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을 다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딴 거 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괄호 안에 자유에 대해서 입장 차이를 쓰라 그러면 막 이 조건이 없으면 나름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잖아요. 이 홉스는 자유주의자라서 어떻게 쓰고 이 공화주의 그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활용하라는 거는 바로 그 이제 공화주의와 자연적 자유주의자의 차이를 쓰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걸 세 개를 다 활용하면 일단 법을 중심에 놓고 그렇죠. 그리고 강제와 지배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어쨌든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놓고 보면 자유의 경우는 강제가 없음, 그렇죠. 금지가 없음 이런 거죠.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고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
이 부자유 상태잖아요. 그런 게 없는 게 바로 자유인데 법을 쓰라 그랬잖아요. 법이 바로 대표적인 강제와 금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홉스는 법이 지키는 금지하고 강제하는 걸 벗어난 게 자유라고 본 거고. 그러면 공화주의자 루소는 요즘에는 사회계약론자 셋으로 묶이기보다는 공화주의자를 읽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화주의자 루소의 경우는 뭐예요? 강제 금지보다는 지배를 놓고요. 법이라는 것이 비록 강제 금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에 의한 지배가 자유를 보장해 준다. 오히려 자의적 지배를 피해 주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것이 부자유라고 봤는데 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뭘 함부로 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법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러면서 난 자유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답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분명히 이런 자유와 법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어떤 방식이든 나오거든요. 매년 지금 최근 몇 년째 계속 나오는데 올해는 안 나오겠지 지쳤으니까 지치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사상의 한 그 뭐죠? 1 시민, 2 공화주의와 뭐 그 있잖아. 1이 국가인가요? 2가 시민인가? 그 1, 2에 쭉 깔려 있는 게 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볼 거냐 자유를. 공화주의는 뭐고 그래서 자유주의는 뭐고 이걸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자연법적 사상하고 공화주의 사상. 자연법은 주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잘 지키고 있을 거냐는데 공화주의는 뭐예요? 자유는 애초에 있었다가 사라졌으니까 다시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영역을 야금야금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촘촘하게 해서 자의적인 지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영역을 오히려 이렇게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놀이 하셨나요? 땅 따먹기 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영역을 이렇게 해서 지워가면서 여기까지는 내 거야, 여기까지는 내 거야. 그러니까 자유는 확보하는 거죠.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확보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지문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올 수 있고요. 뭐 어떤 설명형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최신 21세기 학자의 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 그 이사야 벌린으로 대표되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우리 시험장 갈 때까지도 읽고 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우리 나바에츠를 항상 신경이 쓰이는데 나바에츠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보면 이제 삼층윤리의 그 복잡한 하나하나의 개념들 물어보기. 그 다음에 도덕 스키마와 관련된 도덕 기술자들. 도덕 기술자 그러니까 좀 전문가. 도덕 전문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윤리적 통합 모형의 단계와 각종 기술들. 그러니 뭐 경우의 수를 대충만 해도 한 10개 이상은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8회 내내 내도 낼 수 있는 게 나바이츠예요. 콜버그가 마치 그렇듯이. 근데 콜버그만 하더라도 8번 내면 지치거든요. 모의고사. 나바이츠는 지금 봐서는 돌아다니는 내용만 우리가 수집해 봐도 8회 모의고사를 모자랄 지경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경우의 수는 따져가면서 그래서 나바이츠가 윤리적 동기의 원천을 제한하기 위해 제시한 3층 윤리. 그러니까 왜 3층 윤리가 나왔나 보면 윤리적 동기의 원칙을 제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정양 꼭대기에 있는 우리 이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표를 3층 윤리 정말 3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3층에다가 위에 제일 꼭대기에는 펜트하우스가 있죠.
3층짜리 위에 펜트하우스 있는 건 좀 웃기긴 하네요. 옥탑방, 좋은 옥탑방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안전, 관역, 상상 이렇게 돼 있죠. 각각마다 두 개, 세 개씩의 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두려움이죠. 정말 이건 암기잖아요. 우리 콜버그 단계 외우는 것도 머리 아프고 호프만의 공감 단계도 외워야 되는데 이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하는데 고득점을 위해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워 두셔야 되는데 참 외워도 이게 아주 잘 외워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핵심어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가로쳐 있는 정도 핵심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도덕적 정향 가장 모범적인 도덕적 정향은 뭐와 뭐가 결합된 이 관여평원이 결합된 상태인 마음 챙김 도덕이라고 되어 있죠. 그 위에 어떻게 되어 있죠? 관여평원과 공동체적 상상이라 했죠. 공동체적 상상. 공동체적 상상의 괄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적 도덕성, 아가페 도덕성이라고 되어 있죠. 12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마음 챙김 도덕은 아마 이제 자비로운 그 출제위원이라면 마음 챙김 도덕 가로치고 쓰는 정도로만 그냥 2점짜리에서 1점 하나 넣고 하이트 문제에서 하나 가로치기 이렇게 해가지고 두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털어낼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자비로운 방식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막상 그러니까 마음 챙김 도덕이 가장 모범적인 정향이고요. 그게 뭐냐 이거죠. 좌뇌우뇌 직관과 의식적 이성. 직관과 의식적 이성 뭐 다른 말로 숙고라고도 표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서와 추상화가 조화를 이뤄요. 그래서 이 마음 챙긴 도덕은 대부분의 동물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성급한 행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거나 충동을 제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뭐겠어요? 일종의 우리한테는 숙고의 능력이잖아요. 동물하고는 다른. 그래서 숙고를 쓸 수는 없고요. 그 숙고와 또는 그 성급함을 막아줄 수 있는 이거를 독특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영어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돌아다니기는 두 가지 표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전문 학자는 아니니까 제가 어쨌든 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많이 참조를 하는데 여기서 들어갈 표현은 과연 뭐냐 이거죠. 하지 않을 자유. 하지 않을 자유 또는 자유가 하지 말래. 나의 자유의지 또는 자유가 원치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충동에 맞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거 해결했고 공동체적 상상. 공동체적 상상의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아가페적 사랑이다. 정 생각 안 나시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가페적 상상이죠. 한편으로는 추상화 능력도 있으면서 이 공동체적 상상이 또 한편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게 중요하죠. 타인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 연대감, relatednes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관계성, 그러니까 연대감, 연결감, 그러니까 이게 아직 어떤 신 이론이잖아요. 도덕 교육학에 있어서. 그래서 용어 정리 같은 게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마음 챙김 도덕이라는 것도 제가 늘 불만을 표하잖아요.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인가? 다 한자어로 쓰다 갑자기 마음 챙김만. 그래서 뭐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어색하지만 마음 챙김 도덕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타인에 대한 정서적 연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우의 수를 줄여 나가는 거죠. 하나만 내면 아쉽잖아요. 나바이츠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지닌
그러니까 제가 몰고 사는데 내고 보니까 실전 문제보다는 훨씬 손이 많이 가고 너무 많이 물어보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실전하고 똑같이 매칭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훈련을 좀 더 세게 해야 실전에서는 어, 이 뭐죠? 지문도 짧아지고 묻는 것도 단순해지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만큼 벌릴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처음부터 이걸 양을 줄여놔 버리면 다룰 수 있는 내용도 적어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보다 지문이 길어지거나 하면 시간이 쫄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쪼들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나바이츠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특징적인 기술들을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레스트가 심리적으로 구분한 과정들인 레스트 이번에 쉬었는데요. 뭐 언제 또 낼 거예요. 도덕적 민감성, 판단, 동기와 초점, 행동 그대로 잘 사용하죠. 그래서 이 사구성 요소 모형은 도덕적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제공해요. 그래서 나바이츠 입장에 볼 때 이러한 도덕적 인간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이것도 잘 지금은 보여드렸지만 나중에 서술형 이런 사람들이 가진 기술 몇 가지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자각과 관점 채택, 숙련된 추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죠. 숙련된 추론, 도덕적 판단, 그 다음에 도덕적 동기와 성향,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이행하는 기술 실행력, 그쵸? 이러한 기술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런다? 도덕 전문가. 그렇죠. 도덕 전문가를 키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저 민감성의 전문가는 뭐예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상황을 읽을 수 있고 그들이 해야 할 역할을 결정할 수 있는 즉각적인 거예요. 스키마 하잖아요. 스키마. 그래서 문제는 뭐였어요? 그러면서도 물어보는 거는 이러한 것의 도덕적 기술의 습득을 위해서 제시한 최선의 교육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도제식 교육. 그래서 스승이 더 이상 안내가 불필요할 때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 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덕적 기술 어떻게 배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붙들고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설명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것. 또는 설명이 필요 없더라도 자꾸 기회를 주면서 조언을 해주거나 어쨌든 붙어서 도제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도자기 장인이 스승님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깨뜨리고 또 만들 구워서 가져오면 굳이 흠을 찾아가지고 깨뜨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드디어 네가 도자기에 대해서 좀 아는구나.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이러잖아요. 하산해라. 대표적인 도제식 교육이 그런 거죠. 이 도덕 전문가도 그 정도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상담 심리 뭐 이런 거 친구가 하는 거 보면은 가장 도제식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일정 시간 이상 해야 된다. 누구한테 배웠는지 확인서 받아오고. 그러니까 우리 도덕 전문가 나바에즈가 참 많은 거를 아마 참조를 했겠죠. 뇌과학까지 뭐 공부를 하는데 과학이 됐잖아요. 확실하게 과학이 됐고 나바에츠 하이트 정도 넘어오면서 콜버가 가지고 있던 철학으로서의 도덕학이 거의 그냥 이제 뺏겨가는 거잖아요. 생물학이 돼가고 문화인류학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에 신이론이라는 거죠. 다시 철학으로 돌아갈 리는 없겠죠. 더 진짜 통섭이니까 요즘에 화두가 인문학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이제 사실 인문학자들의 특징이 많이 아는 거잖아요. 지식의 범위와 이 뭐 무슨 깊이도 있지만 요즘은 뭐 지식의 범위라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지식은 요즘에는 생산을 해내야죠. 어떤 식이든. 기존에 있는 거를 알아내는 거는 정말 다른 기계들이 훨씬 잘하잖아요.
11번으로 가서요. 생각보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1번. 이 문제도, 그러니까 첫 1회 모의고사라 여러분들의 그 실력 점검을 좀 필요로 해서 기초적인 문제들을 좀 냈는데 11번이 아마 이 문제 중에 어렵다면 뭐 때문에 어려웠을까요? 하여튼 지문은 아주 쉬운 걸로 일단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하니 백성들이 절로 강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절로 부유해지고 내가 뭐하니. 그래서 들어갈 말이 뭔지 써야 되는 거였나요? 활용하는 거죠. 가의 특징, 가가 뭐냐 이거죠. 가. 발돋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그 발돋움 뭐예요? 까치발 뜨는 거 있잖아요. 그 남보다 멀리 보려고 막 이렇게 뭐 욕심 부려서. 그리고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다리 아프죠. 자신만 제대로 본다고 하느냐 밟지 못하고 자신만 옳다고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한다.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뻐기는 사람은 어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들은 남은 밥이나 쓸데없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왜 저러고들 사냐 이거죠. 만물은 이러한 것을 싫어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곳에 머물지 않는다. 들어갈 게 뭐 있냐 이거죠. 뭐뭐 차원에서 보면 이거 할 때 따라가야 되는 게 근데 도냐 자연이냐 천이냐 이제 헷갈리실 건데 일단은 무조건 도예요. 일단은 도를 써놓고 보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지금 뭐 디테일하게 보기 이전에는 어떤 도예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요. 길게 늘어도 괴롭고 하계 다리가 길다고요. 잘라줘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게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느릴 게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막 걱정하거나 그거 막 왜 길지? 막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짧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의가 사람들의 본래 특성이겠느냐? 인을 갖춘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느냐? 인을 갖춘 사람들. 우리 이 노자 장자의 생각이 여기 세 개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특히 마지막 거 인을 갖춘 사람이 왜 괴로울까요? 육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갖지 못해서 안달인데 왜 인을 싫어하죠? 인위적인 거라고 보니까 억지라고 보는 거예요. 왜 어질려 그래? 어질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억지를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기억니은에 들어갈 용어 디귿 가의 특징 가 도를 가진 사람 누구예요? 성인이죠. 성인. 뭐, 뭐 장자면은 진인 지인인데 이런 건 나중 얘기고요. 그리고 가잖아요. 갑은 노자 얘기란 말이에요. 노자는 성인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거의 드물게 지인이 등장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 지인을 뭐 따로 쓰게끔 뭐 가로치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건 그냥 틀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틀리고 정말 화를 내야죠. 그러니까 그 성인 지인 이런 걸 잘 안 내는 이유가 그걸 특정하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거죠. 도를 가진 사람, 성인이 됐든 지인이 됐든 성인의 특징은 뭐예요? 무지무욕이잖아요. 무욕하고 무지한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의 특징은 무지하고 무욕하다라는 걸 쓰라고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첫 번째 기억에 들어갈 게 무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는 무위가 들어가야 되네, 그쵸? 그래서 어려웠나 보다. 이것저것 다 들어갈 수 있으니.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세지더라. 내가 욕심을 이거는 좀 그래도 할만하죠. 소박해지는 거는 욕심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강해지려는 백성이 강해지는 것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세지려고 강해지려고 뭔가를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와 무욕을 채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겠네. 무의.
근데 이 지문은 워낙 유명한 지문이에요. 제가 뭐 설명을 이거를 여기에서 이게 분석이 이렇게 돼서 무의라고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지문이죠. 음, 그래서 답은 성인은 무의무욕한 사람이죠. 무의하기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무욕하기 때문에 억지로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 뭐 단어풀이밖에 안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인위적인 덕목이나 제도를 만들지 않는 거고 어떠한 것을 얻어내고 차지하려고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 노자가 말하는 성인이죠. 그러면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은 의외로 그게 어렵죠. 육아에서 말하는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물어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성리학에서 물어보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한 사람이 되고, 공자가 말하는 성인은 인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육아에서 의외로 뭘 그렇게 물어보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뭔가를 특정해서 쓰게끔 만들지 않는 한은 답이 되게 열려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노자 장자는 뭔가 정해진 이 수순의 답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써내야 되는 거죠. 디귿에 들어갈 용어 도를 활용해서 의사상가가 나를 말한 이유,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도의 관점에서 보면 각자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또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위적인 나의 또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바라봐서 그것이 괴롭거나 힘들다고 안타깝다고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걱정하지 마. 다 쟤네들 나름대로 다 사는 거야. 우리 장자의 생각. 이러한 생각을 표현한 장자의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물제동, 재물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정말 재물 이런 거 한번 내고 싶은데 가로치기로는 못 낸단 말이에요, 절대. 근데 그런 식으로 이러한 경지를 말하는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소요는 이러한 만물제동의 경지에서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절대적인 자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소요. 근데 이 경지를 이제 물어볼 서술형으로 내는 게 오히려 편하긴 하죠. 정신적 자유의 경지, 절대적인 정신적 자유의 경지. 재물은 도의 관점에 봤을 때 만물의 평등, 무차별, 차별이 없음. 양자의 두 축이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이걸 물어봐야 사실 무슨 심재를 물어보고 해도 그 왜 심재하고 좌망이 나오느냐? 소유하고 재물하고 싶은데 방법을 물어보니까 방법 그거죠. 그 다음에요. 12번 문제. 이것도 역시 생각해 보면 뭐 기본기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도덕교육 사상가고 나는 도덕교육 관련된 입장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 덕은 풍토나 환경에 안겨 언제나 똑같은 이상적인 형식, 똑같고 이상적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상적인 형식의 이름이 바로 뭐냐? 보편주의고, 뒤에 보면은 터는 하나이며 선은 지식이 곧 덕이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돌아왔네요. 그렇죠? 덕의 가르침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제기하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답을 주는 건 뭐예요? 주입이라는 거죠. 이거야, 이거야 해 이거죠. 그래서 도덕교육은 사람들을 보다 높은 곳으로 이끄는 것이지 지식을 마음속에 이게 가져와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끌어가서 스스로 능동적인 우리 구성주의 콜버그를 말하는 거죠. 콜버그. 덕목보따리를 내가 그래서 싫어해 이러잖아요. 콜버그가. 그거 주관적이고 막 그때그때 다르고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도덕 원리를 아는 것보다 선한 품성을 함양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덕을 함양하는 사람들이 행할 법한 일들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덕을 함양한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 위인들 이런 사람들 거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교육은 원리 혹은 규칙에 따른 행위보다는 사람의 품성에 관심을 집중한다. 덕교육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한쪽은 그런 거 덕 이런 거 이름뿐인데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근데 한쪽에는 야 원리 가지고 따져서 봐야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지 실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만들어 봐라. 어? 인격을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정의잖아요. 정의. 유일한 이 우리 이상적 형식은 정의에 맞춰서 다 추론해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덕성도 마찬가지로 그걸 활용하면 뭐예요?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해서 행동까지 해내는 거. 다시 한번 이 기본기 콜버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입장에서 가사상가. 그러니까 콜버그를 덕교육론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 사람은 너무 형식만 봐 이거죠. 내용이 없어. 콜버그의 제일 이제 하나를 하자면 그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너무 이성적 사고 판단만 보니까 정서적인 측면, 인간의 내적 성향, 품성의 측면을 완전 무시한다. 이거 콜버그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내용과 형식을 같이 들여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덕교육의 본질, 훌륭한 그렇죠. 내적 성향, 품성 학생의 덕을 조화롭게 형성해서 인격을 함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덕교육론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돕는 게 바로 도덕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덕을 발달시키기 하고 그 덕은 어떻게 해야 돼? 알려주고 자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함양이라고 하지만 몸에 배게 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잘한 사람들 거 모범들 따라 하기 시작해서 그 속에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콜버그는 여러 사람에게 의해서 비판을 받는데 되게 구분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둘 사이 비교할 때 서로 극명하잖아요. 한쪽은 덕목보따리 꾼들 그리고 한쪽에서는 저 형식주의자 그리고 저 관념론자 저 철학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2교시 전공 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그럼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